복음 통일을 위한 남북 소통 프로젝트 오 자유여. 늘 기분 좋은 만남이 있는 곳 바로 오 자유여입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진짜 네, 오래간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옥토끼 한수혜 씨. 네, 안녕하십니까. 더 예뻐지셨어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가져가시는 대로, 네,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오신 김에 재밌는 얘기 많이 풀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로운 목사님께서 나오셨는데요. 청년들의 신앙 고민 상담 전문. 네.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답해주시는 무엇이든 물어 목사. 네, 서정모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서정모 목사라고 합니다. 와, 무엇이든 물어 목사님. 네. 진짜 어떤 네. 질문이든 다 답변해 주시나요? 당연합니다. 어떤 거든 빠른 시간에 30초에서 1분 안에 다 해결합니다. 물을 거야. 물을 거야, 진짜. 자,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 그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요즘 청년들의 주된 관심사는 연애. 네, 연애 있고요. 또 결혼에 대한 거 있고요. 과연 나를 향한 배우자는 어디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 엄청 많습니다. 거기다가 돈 문제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늘어나는 질문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좀 해나갈 수 있을까? 사람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또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관심이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에게 있어서 북한이나 탈북이나 또는 이러한 문제들이 이들의 삶의 절절한 그 이슈가 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저도 좀 배워보고 또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보고자 오늘 이 시간 나왔습니다. 역시 잘하셨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더 물을 거야. 물을 거야. 아니, 그리고 물어보고 싶으신 네. 목사님이신지. 네네. 아니, 외모도 약간 연예인 배우 네. 누구 닮은 것 같은. 김희연 씨. 네, 맞아요. 김혜원 씨. 네, 그 아저씨 장면을 보시고. 네. 그래, 친근감이더. 네, 맞아요. 네. 우리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좀 통일에 대한 네. 그런 관심과 기도도 우리가 좀 이끌어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분이 많은데요. 우리 탈북 가족 여러분 중에서도 새로운 얼굴이 있습니다. 아주 앳되고 고운 얼굴로 이렇게 조용히 앉아 계신데요. 정식으로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2019년에 한국에 온 25살 김현숙입니다. 아니 근데 현숙 씨 인상이 뭔가 좀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아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목소리가 귀에 익은 목소리. 그쵸? 정말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전주옥 씨 목소리. 진짜. 비슷하다, 진짜. 맞아. 예. 야, 예리하다. 우리 현숙 씨가 주옥 씨의 사촌 동생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닮았죠? 닮았어. 장들, 네. 주옥 씨가 먼저 탈북을 하고 현숙 씨가 따라서 오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주옥 씨가 이렇게 탈북을 도우신 건가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고, 네, 먼저 친척분들이 남한에 많이 와 계셔서 저도 어릴 적부터 또 남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상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하다. 아니 집안에서 한 명 탈북하기도 어려운데 네. 그 친척들이 줄줄이 탈북에 성공을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인데 네. 집안에 몇 명이 지금 남한에 와 계신 거예요? 한 열 몇 명 온 것 같은데요. 사실 머릿수가 너무 많아서 못 셉니다. 야. 여러 차례로 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저희 사촌들은 와서 막 결혼하고 저처럼 결혼하고 애도 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하면 한 집에 다 못 들어가서 막 추석 때 설날 때는 어른들은 큰 외삼촌 댁에 우리 애들은 작은 외삼촌 댁에 모여서 따로따로 놉니다. 네. 아니 이렇게 대가족이 은혜입니다. 이동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쵸. 그러니까 마치 아브라함의 가족이 네. 고향
땅을 떠나서 대이동을 했던 그런 장면이 진짜. 생각이 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2019년 초중반에 탈북을 했는데 우리 현숙 씨. 네. 자, 사실 그 2019년 말에는 그 코로나가 생겨서 네, 맞아요. 아주 어려웠던 시기인데 쉽지 않았을 네. 텐데. 그 조금만 늦어도 탈북하기 어려웠던 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2019년에 제가 탈북을 하고 그 해 바로 코로나가 터져서 그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돼가지고 네. 네. 아유,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요. 막혀야 기가 막혔어.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그요. 할렐루야. 네, 탈북과 관련된 현숙 씨의 더 자세한 사연은 잠시 후에 이어서 들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남북극장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고, 야 선정아, 너 그 소식 들었니? 그 소식? 아, 상태 이렇게 호들갑이니. 야, 글쎄. 그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 선정이 됐대. 나 저런 선정된 거야? 선정됐대. 너무 축하할 일이다. 웬일이야. 야. 잠깐만, 그러면 휴식일이 하나 더 생기는 거야? 아이고. 넌 어떻게 그냥 놀 생각만 하니? 넌 놀 생각만 해. 야, 그런데 아쉽게도 이 법정 기념일이어서 휴지는 안 와요. 아쉽네. 아무리 그래도 상태야. 손가락 총질은 너무한 거 아니니? 어쨌든 저쨌든 우리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샤샤샤. 네, 이 땅에 오신 우리 언니 오빠 동생들 진심으로 애정합니다. 보라트 뿅뿅뿅. 자, 그런데 선정아, 이 탈북보다 사실 어떻게 더 힘든 게 바로 나만의 정착 생활이잖아. 응?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우당탕탕 탈북 및 나만 적응기. 빠밤. 우연도 무사히. 아, 진짜 대종상감이에요. 오늘도 열연해 주신 상태 씨, 선정 씨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이 남북극장 안에 숨어 있는 북한말 어떻게 찾으셨나요, 류희진 씨? 네, 바로 딱 캐치를 했는데 네. 휴식일? 휴식일. 네, 휴식일. 휴식일이 남한에서는 공휴일입니다. 네, 네. 아까 전에 계속 일어나서 손가락 총질하지 말라 막 이러셨는데 네. 손가락 총질이란 얘기를 어릴 때는 살짝 들었는데 요즘에는 좀 안 쓰는 그래서 어디다 대고 손가락질이야 막 이렇게 예. 삿대질? 삿대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삿대질. 손가락질한다, 삿대질한다. 네, 아, 그렇군요. 삿대질이란 말은 우리도 요즘은 뭐 이렇게 많이 쓰진 않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말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북한 말을 참 배워갈수록 좀 더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오 자유여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오늘은 탈북보다 더 어렵다는 그것, 남한 적응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남북극장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요. 올해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제정이 됐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아낌없이 뭐 지원하겠다는 일종의 선언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매년 7월 14일은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는 정말 축제 같은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 그 7월 14일 날이 북한 이탈 주민 날로 딱 제정이 됐을 때 생일이 생긴 느낌이에요. 저희만의 생일이 다시 태어난. 예. 그리고 뭔가 열심히 산 저희들을 대한의 아들, 딸로 받아주신 느낌?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 우붓자식이었는데 내가 너를 허접에 올려주마.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네, 그래서 너무 감격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도 이제 생일이 생겼다. 막 이러면서. 네, 좋았습니다. 주선아 씨는요?
저는 그날 현장에서 하루 종일 취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행사가 두 곳에서 진행됐는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고 하나는 동대문 프라자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동대문 프라자에서 기본 큰 이제 부수들이 다 세워지고 했는데 저희는 큰 화면으로 봤거든요. 대통령님이 얘기하시는 거. 근데 사실은 그걸 거기 있던 사람들이 특히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을 한 사람이라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 왜냐면 그동안 우리가 탈북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사실 강제로 본의 아니게 가고 이런 우리가 더 받아주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사례들이 많아서 슬픔이 많았는데 이제는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아. 마음을 놔도 되겠다. 불안하지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남한 분들이 사실 저희들이 막 북한이 막 도발을 하고 핵무기 쌓으려면 저희는 불안한데 왜 불안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정치하에서 살던 사람들은 공포를 알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늘 이방인 같은 마음이었는데 그딸 딱 보면서 아 됐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떨 필요도 없고 이제 새롭게 오는 사람들 현재 있는 사람들도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으로 갈 일은 없겠구나. 그래서 되게 뭔가 마음에 철기둥이 생긴 기분 예, 그런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 북한 이탈 주민을 부르는 호칭도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저희가 부를 때도 뭐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 뭐 새터민 까지. 네, 맞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끼리 여기서 딱 정해봅시다. 어떤 호칭이 좀 마음에 들고 좋은지 좀 궁금해요. 뭐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 얘기를 하자면 제일 기분이 안 좋았던 거는 탈북자죠? 이렇게 할 때. 탈북자. 탈북민과 탈북자 그 차이에서도 약간 어감이 기분이 다르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자자하는 게 좀 거슬렸던 것 같고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인식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많이 들었던 질문이 그럼 외국인이에요? 아니면 주민등록증 있어요? 뭐 여권은 어때요? 이런 질문들 받으면 나는 나름 서울 여자야 막 이러고 사는데 저만 저를 제가 서울 여자라고 하고 남들은 저를 그냥 북한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서 나서 자란 건 맞지만 탈북한 지 거의 10년이 됐고요. 나름 서울만 하고 있고요. 그럼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둥글게 그냥 서울 출신 아니 평양 출신이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한 명인데 저희한테 붙는 호칭은 한 7개, 8개가 돼요. 행사 때마다 다르게 불러요. 자, 뭐 탈북자 주선아 씨 다음에 가다 북한 이탈 주민 주선아 씨 가만히 앉았다.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신 그래서 저는 누가 물어보면 한국 사람들은 어디 출신이에요? 아우 저 부산에서 왔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냥 해산에서 온 사람이에요. 외모가 프랑스예요. 예.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게 가지고 근데 이게 호칭이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집단별로 우리가 부류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거든요. 정착 지원을 위해서라도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 호칭이 필요하다면 저는 탈북민. 자라고 하면 그게 반역자 같잖아요. 맞아. 네, 탈북민이 제일 좋은 것 그래. 같아요. 맞아. 네. 저도 그래요. 어디 가서 탈북민이시죠? 아니요. 평양에서 시집 왔다고요. 평양 새댁이라고요. 새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좋다, 좋다. 어떤 단어로 불리냐보다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본다면 디아스포라라는 사실 슬픈 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민족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나가니까 이제는 되게 디아스포라라면 그렇구나 멋지게 봐줍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뭐 탈북자로 불리던 탈북민으로 불리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지옥 씨가 얘기하는데 현숙 씨가 사촌 언니를 되게 자랑스럽게 잘한다. 우리 언니. 사촌 언니 잘한다. 똑똑하다 우리 언니. 멋져요. 이제 의문현답 최고입니다. 아니 우리 탈북 동지들이 이 정도예요. 맞아요. 목사님 지금 네. 감동 받으신 거 맞죠? 근데 저는 네. 이렇게 탈북민들, 네네네. 탈북하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본 게 사실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나뵈면서 느끼는 게 내가 너무 여기에 올 때도 편견을 갖고 왔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실제 그 워딩이 너무
중요한데 탈북했다라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뭐지? 예, 경계해야 되나? 또는 이질감도 느껴지고 또 이분들이 더 멀게 느껴지거든요. 고향이 어디예요? 그러면 저는 뭐 평양에서 왔어요. 또는 뭐 고향이 경상도에서 왔어요. 그냥 이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세월이 이미 지났는데 이 날도 이제 지정이 됐고 그래서 남한이란 표현이 그렇지만 먼저 이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약간 무게감 또 죄책감도 좀 느껴지고 죄송함마저 좀 느껴지는 좀 이런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오자유와 가족들은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정착을 하셔서 너무 보기 좋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남한에 와서도 어렵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는 탈북민들도 많이 계시죠. 이 남북통일재단의 2022년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실태 조사에 따르면은 이 남한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가족과 떨어짐, 또 치열한 경쟁, 남한 사회의 차별과 편견을 꼽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그 현숙 씨가 굉장히 좀 공감이 된다는 좀 표정이에요. 지금 딱 들으시면서. 그 어떤 부분에 이렇게 공감하시나요? 저는 치열한 경쟁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부분에서 대단히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한국에 와서 1년 반 만에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특히 북한에서 아무래도 기초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에서만 못하면은 그나마 괜찮을 텐데 잘하는 부분이 없이 그냥 영어도 못하고 발표도 못하고 뭐 수학 기초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억양도 북한 말을 금방 바꾸지 못하니까 빨리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다가갔으면 좋겠는데 막 억양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근데 이런 부분에 네. 억양을 못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주변 사람들이 다 탈북민들이니까 서울 말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빵빵 씁니다. 근데 실제 2019년도였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에 대학을 입학하거나 또 그때 들어갔던 대부분의 청년들이 비슷한 어려움들을 겪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학업 성취도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 네, 그리고 맞아요. 대인관계도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맞습니다. 행여나 약간 조금 이질감 있게 다가가는 건 그들 역시 네. 지금 부적응자들이기 때문에 대학 다니면 부적응자들이 80%는 됩니다. 너무 그 현숙 씨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 자체가 네. 너무 잘 적응을 하고 계셨던 그 위치에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다는 건 뭔가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바닥까지 자존감이 떨어지셨을 때는 네.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네. 예, 강의실 벗어나면 나는 왜 이럴까 저부터 막 그때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완전 코로나 학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 1학년 때 집에서 다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했어요. 그때는 인터넷 사용할 줄도 제대로 모르는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니까 친구들은 다 훗날에 알았는데 과제를 할 때도 다 검색을 해서 도움을 받고 하는데 저는 그걸 몰라서 그냥 혼자서 풀려고 했던 거예요. 아이고. 그런 정보가 없이 1학년을 집에서만 다니고 그런 상황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그 CCC 첫 활동으로 이름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도 말 억양이 다르니까 순장님들이 현숙 있는데 고향이 어디야? 라고 물어보는데 그때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그걸 막 그 순간 너무 막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제 저녁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그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이제 찬양할 때 했어요. 근데 거기 가사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정말 눈물이 진짜 많이 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나의 사랑이라 해주고 어여쁘고 귀하다고 해주셨는데 내가 스스로 나를 귀하지 못하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눈물이 많이 나고 진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소중하고 귀한 존재니까 나를 귀하게 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 또 그 후부터 정말 사투리로 말해도 당당하게 말하고 부끄러워. 진짜 아멘입니다. 아멘. 대단해요. 아니 전종신의 가족은 이렇게 말을 잘해요? 요 친구래 좀 하나님을 알고 다니고 목이 메었어요. 저. 아니, 진짜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게 다시 이야기하면 자존감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인 아멘, 것 아멘. 같아요. 자, 서로 한번 이렇게 우리 바라봐 주실래요? 네. 너는 예쁘다, 어여쁘다, 귀하다, 귀하다, 귀하다. 아이고 아름다우세요. 제가 배우 같아요. 어머나 세상 유럽 여배우인 줄 알았어요. 너무 부담스러워. 목살이 많은 너무 자리를 좀 바꿔주시면. 적응하세요. 자, 그럼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제정도 됐으니까 앞으로 달라졌으면 하는 거나 또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수혜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희를 이렇게 뭐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저희는 감사하다는 말밖에 더 할 말이 없고 뭐 편견 없이 받아주시고 그냥 잘한다 이제 응원해주시고 이러니까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북한에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을 잠깐 했었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잘 살아서 좋겠다. 근데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됐던 게 그 남쪽 나라가 잘 살아서 다행이다. 그래도 목표가 생겨서 거기를 갈 수 있는 그 따뜻한 나라에 갈 수 있는 목표라도 생겨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갈 곳이 없잖아요. 네.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먼저 탈북한 사람이 어떻게 잘 살았는지가 되게 큰 또 다른 희망, 구체적인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잘 정착하는 걸 넘어서 우뚝 설 수 있게 할 수 있는 점 이제는 탈북민의 날도 정해졌으니까 사회적 연대와 좀 그런 대화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좀 찾아보니까 아직까지도 탈북민의 90%가 10년 이상 된 분인들이지만 30% 이상, 37%가 수급비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일반인들은 3점 몇 % 수준입니다.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탈북민들에 대한 좀 정말 제도적인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자유여도 계속해서 남북 복음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탈북민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없어지고 서로 온전히 품을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배가 복수가 차오른 거예요. 근데 이게 터지면은 사람이 30분 만에 피가 다 빠져서 죽는데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아마 12년 전보다 좀 많이 예뻐졌을 거예요. 선생님께서 살리신 생명들인 것 같습니다. 따뜻함 잊지 않고 저도 누군가의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다 보니까 현숙 씨의 탈북 스토리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자, 2019년 코로나 네. 직전에 탈북을 했는데 그때 탈북을 실행에 옮기게 된 그 네. 스토리 가장 큰 그 이유가 뭐였나요? 오빠가 이제 3년 먼저 탈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기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좀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 할 정도로 의사들도 이제 안 되겠다 할 정도로 이제 많이 아프셨는데 열심히 또 병간호를 해서 엄마가 좀 호전되기를 기다리다가 1년을 진짜 집중해서 치료를 받고 또 한국에 먼저 온 친척분들이 돈도 보내주셔서 진짜 좋다는 약은 다 쓰고 이래서 1년이 되니까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가 딱 2019년 초반 이래가지고 그때 탈북하게 됐어요. 엄마랑 같이. 네. 네. 엄마랑 같이. 사실 그런데 이제 가족 중에 탈북한 사람이 있으면 보이부에서 네. 엄청난 네. 감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먼저 탈북한 친척이 열 몇 명이나 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러면 제일 늦게 와가지고. 아예 그냥 요 집은 늘 탈북해. 이거 감시 잘해야겠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럼 네. 어떤 감시가 어땠는지 그런 상황 좀 얘기해 주시죠. 그 진짜 감시라 하기보다 거의 숨 막힐 정도로 네. 24시간을 감시하는데 그 저희 집을 들어오려면 옆집 문 앞을 지나서 저희 집을 들어와야 됐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 대문 소리만 나면 옆집에서 문 열고 이렇게 거기 상주에 누가 왔다 갔나 저희가 나간지 들어온지 이거를 항상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낮에는 웃는 얼굴로 또 저희랑 친한 척. 옆집이 스파이였네. 야. 근데 무조건 옆집이 스파이고, 그리고 또 북한에 있으면 한국에서 돈을 좀 보내줘서 그나마 밥은 먹으면 살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돈을 보내주니까 제가 그때 한창 막 고등학교고 졸업하고 그랬으니까 예쁜 옷도 입고 싶고 이러잖아요. 근데 옷을 사 입으려 해도 옷 하나 사 입어도 뭐 신발 하나 사 신으면 보이지더니 와가지고 야, 너 나보다 더 좋은 신발 신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 나무를 또 나무를 그러니까 장작을 떼는데 장작을 사면은 와, 이 집에 우리 집보다 장작이 더 많네요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그 꼽주고 막 이러니까 눈치가 보여서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쌀밥을 먹으면 동네 쌀밥 먹는 집 별로 없으니까 밥 먹다 사람이 들어오면 밥그릇 막 치워요. 그냥 항상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이러다가 자 2019년 19년? 2월 추운 겨울날에 네. 갓 20살이 된 우리 여린 현숙 씨와 몸이 편찮으신 엄마 자 탈북을 감행합니다. 두둥.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보이부에 걸릴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었다고요? 맞아요. 영화입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감지가 심하다 보니까 출발하는 걸 감지해서 따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강을 딱 건너고 중국에 건너면 이제 도로가 있고 산이 바로 있거든요. 그럼 그 산에 숨어 있으면 브로커가 와서 데려가는데 산에 딱 숨어서 그냥 오자마자 산에 숨어서 봤는데 북한 그 강변에 불빛이 한 20-30개가 쫙 깔려서 막 여기 비추고 저기 비추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 여기서 5m 정도 되는 도로에서 북한 군인이 불빛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이렇게 지켜보는데 막 심장이 진짜 심장 소리 들릴 거야. 네, 그 정도로 긴장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근데 다행히 남이 나라 땅이니까 엄청 막 헤집고 다니진 않더라고요. 오는 내내 진짜 위험한 순간이 너무 많았지만 그중에서 제일 또 사건적인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그 중국에서 라오스인가 베트남인가 건널 때 산을 건너요. 국경을 차를 타고 못 지나니까 이제 되돌아서 산으로 오는데 거기 산이 엄청 열대 숲이고 깊고 높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저희가 들어가도 길도 모르고 하니까 브로커가 데리고 가는데 저희를 데리고 가던 브로커가 앞에서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 막 후다닥닥 다 뛰고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자기네가 막 폴리스 뭐 이러면서 자기가 폴리스라고 경찰 흉내 내면서 저희 앞에 나타나가지고 그 막 뭐 풀숲에 숨었다가 뭐 숨을 그것도 안 돼가지고 산에서 길도 모르니까 어찌됐든 다 나왔거든요. 근데 행색을 보니까 그 사람들도 브로커인데 돈을 이제 뜯으려고 납치범들이. 네, 돈을 뜯으려고 앞에 있는 브로커랑 짜고 이제 그 브로커는 사라지고 뒤에 브로커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희를 두고 또 마약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산에서. 그 마약을 진짜 많이 하는데 저희 일행에 또 남자가 없었어요. 그 다 엄마들 아니면 뭐 어린 딸들 이렇게 20대, 30대도 있었고 그래 너무 무서워가지고 마약까지 하니까 저 남자들 우리한테 어떻게 할지 막 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엄마네 우리를 가운데 두고 막 둘러앉아서 보호해주고 지키려고. 네. 그러다가 이제 울면서 계속 했는데 안 보내줘서 엄마들이 있는 돈을 다 꺼내줬어요. 그래서 진짜 중국 돈을 엄청나게 꺼내주니까 그렇게 하니까 저희를 보내줬는데 그냥 길도 안 알려주고 저쪽으로 가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운 좋게 그래도 다행이다. 진짜 그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래서 그냥 길 따라 내려왔는데 거기서 전화기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한국이랑 연계가 돼서 네, 다른 브로커를 저희가 산을 찾아서 왔어요. 편찮으신 어머니잖아요. 그러게, 그러니까 지금 맞아, 단순히 맞아. 걷게 되신 어머니인데 네. 도대체 어떤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올 그 수 진짜 있었는지. 엄마는 정신력으로 버티신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도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인천공항을 휠체어에 타고 이제 한국 들어오고 또 국정원에서 조사를 안 받고 바로 병원에 가서 딱 검사를 했는데 식도동맥이 이미 출혈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터지면은 사람이 30분 만에 피가 다 빠져서 죽는데요. 근데 그걸 진짜 발견해서 하루만 늦게 발견해도 그렇다고 완전 다행히 살았다고.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거의 엄마는 입원해가지고 입원 치료를 받고 또 지금도 계속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이제 다니면서 치료받고 네, 있어요.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있는데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모셔왔는데 얼굴을 한번 보라고 해서 우리 친척들을 불렀어요. 네. 그래서 가서 봤는데 온 몸이 시퍼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사람이 피가 빠지고 그냥 병이 너무 쌓이면 몸이 그냥 다 퍼렇게 되고 막 네, 몰골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이게 만약에 네. 그 어머니께서 북한에 계셨다면 제대로 치료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아서 네. 정말 다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아마 내가 정말 한국에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 드셨겠어요. 네. 정말 빈몸에 와서 그 비싼 치료를 이렇게 받고 엄마가 지금 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네,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박수 한번 좀 주세요. 네, 이렇게 탈북민들을 잘 품어주고 안아주는 대한민국이어서 다행이고 자랑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재정 이슈를 시작으로 탈북민 남한 적응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탈북 가족 여러분들 북한에 있을 때 남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수혜 씨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 세대가 장마당 세대라고 합니다. 장마당이요? 90년대 초반에 다 장마당 세대. 네. 전 빼고. 언니. 네. 네. 이 장마당 세대 MZ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걸 다 아는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어릴 때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라면서 한류라는 걸 맛본 세대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동무들이 제일 잘못했냐면 그 별에서 온 동무부터 시작해요. 김수현 씨. 예. 별에서 온 그대. 별에서 온 천국의 계단. 그 동무부터 시작해서 잘못한 동무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한류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북한의 MZ 세대 이 사상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서 하겠으면 하라지. 우리는 대한민국 잘 사는 거 다 아는 세대. 동경하는 세대까지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자유의 바람이 든 그 세대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비디오 테이프 몰래 이렇게 네, 맞습니다. 집에서 보고 했던 네. 그 얘기가 이제 그 시대의 얘기인 맞습니다. 거죠. 예. 저희 시대는 그 장마당에서 처음에는 CD를 시작했다가 지금은 USB, 지금은 여기 틱카드에 SD 카드. 핸드폰에 꽂고 오. 그리고 하나 좀 보태려면 이 앞에 앉아있는 두 분들은 한류 문화로 이렇게 됐지만 엄마들의 영향이 있어요. 엄마들은 맨날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자식들 앞에서 노동당을 욕하거든요. 배급도 안 주고 쌀도 안 주면 맨날. 그러니까 이런 걸 들으면서 자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동당을 믿겠어요? 엄마나 장마당을 믿는 거죠. 이런 요소들도 조금 첨부돼 있어요. 근데 질문이 있는데 천국의 계단을 봤잖아요. 네. 그러면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그걸 얘기를 하나요? 얘기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몰래. 막 네. 단체로 앉아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몰래. 나의 절친을 하나 딱 잡는 거예요. 말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서 혁명 동지가 돼. 우린 절대로 말하지 말자. 그리고 둘이서 권상우 오빠에 대해서 밤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누구 좋냐? 나는 뭐 이쪽 사람이 더 좋다. 뭐 이러면서 권상 오빠가 뭐 입고 나왔는지도 다 얘기하면서. 헤어스타일 그 다리미로 막 펴면서 그랬어요. 나만 다시 또 따라한다고. 막 태양예후회가 또 한때 유행을 하이웨이는 했는데 훨씬 더 뒤죠. 네, 최근인데 그걸 왜 좋아하냐 해서 뭐 물론 다 좋지만 그중에서 대사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대요. 12회차인가? 거기서 이런 게 있어요. 뭐라고 나? 여자가 남자한테 나예요? 조국이에요. 물어본다. 오빠님, 아내분입니까? 조국입니까? 기억합니다. 아내분입니까? 조국입니까? 오늘 분위기로는 안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나만 남자 그 좋아해. 유시진 대위님도 드라마니까 여자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 그럼 조국은요 하니까 요 대사 때문에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조국은 질투하지 않은 거예요. 맞아. 맞아. 이게 근데 나 외웠네. 네, 알죠. 근데 이게 북한 청년들 안에서는 국가와 수령을
개인과 이게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센스의 전화거든요. 나란히 쉬었다는 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대사 치는 것도 멋있고. 근데 가장 최근에 이제 탈북한 게 우리 현숙 씨인데 네. 현숙 씨 저는 뭘 가장 많이 봤습니까? 그 당시에? 헬프 문다를 받고 그건 좀 옛날 거긴 한데. 아, 이 친구 그거 보고 보이브 끌려가서 엄청 다구리 네. 야. 그것도 보고 근데 저 친구들이 이제 모여서 계속 잘 놀거든요. 뭐 집에 스피커를 북한에선 틀어놓고 놀고 이러는데 좀 잘 나가는 일진 오빠들이 있어요. 저게도 일진이 있어요. 그 일진 오빠들은 이제 저희 막 군에 결의를 누비면서 다니는 오빠들이 있는데 그 오빠들이랑 한 번 놀아봤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 드라마를 보고 그 말을 흉내내더라고요. 어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희가 막 뭐 어떻게 하자 이러면 당연하지 막 이러고 그러니까 당연하지 이런 거를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당연하지란 말 안 써요. 전혀 안 쓰죠. 해요. 네. 단어는 있는데 네, 일상. 그리고 뭔가 애들한테 이야기할 때 뭐 무슨 바지가 뭐 나만 무슨 쫑대 바지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약간 북한의 쫑대 바지란 말이 이렇게 붙는 바지거든요. 스키니 바지. 네네. 스키니 바지인데 그 북한에서 그걸 못 입게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나만에 비교해서 이야기해서 저는 그때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뉴스를 통해 북한 소식을 들었던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기억이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북한에 소를 보냈던 네, 소들이 트럭을 타고 들어가면서 그 장면이 어렴풋하지만 인상 깊게 기억이 남아요. 예. 우리 탈북 가족분들도 북한에서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북한에서 경험한 나만의 이슈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저는 좀 이제 1970년대 중반에 태어나가지고 사회주의를 많이 맛봤어요. 그때는 남조선 소식을 보도 뒤끝에다 해주는데 맨날 싸워. 시위하고. 예, 그거 항상 자유롭게 막 하기애애할 데 없어. 그러면 이제 방송원이 얘기하는데 맨날 이렇게 이마에다가 시터연처럼 맞아. 그 잘생긴 남자들이 이렇게 하고 반대 투쟁하고 그리고 저는 항상 했는데 우리는 시위 투쟁하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남조선 사람들은 이걸 꺾더라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멍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남남북녀라고 북한에서도 있었는데 여성들은 안 보이고 남자들만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왜 투쟁하는지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송원이 계속 말해요. 현 정부를 반대해서 투쟁한대요. 그래, 야 그래도 저 나라는 괜찮다. 저렇게 반대하는데도 감옥도 안 데리고 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무슨 미국 소고기가 들어와가지고 싸운대요. 소고기 주면 먹어야지. 그건 왜 싸워? 그리고 또 한 번은 우유값이 폭등했다고 싸운대요. 비싸지면 안 먹으면 되지. 왜 싸울까? 막 약간 그때는 사실은 그런 거 가지고 야 남조선 사람들은 참 까다롭습니다. 까다롭다. 우리는 뭐 물건값이 올리면 안 사요. 그 싸질 때까지 기다리든가 안 먹으면 돼요. 밥에다 김치 있으면 돼요. 그때는 저는 두 가지로 봤어요. 아 남조선 사람들은 까다롭스키 다음번은 근데 역시 옷들을 잘 입고 잘 생겼구나. 예, 저는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아요. 예, 피부가 하얗고. 예. 그리고 다 안경 꼈어요. 그때 제일 놀랐던 게 그거예요. 왜 남조선 사람들은 눈이 다 나쁜가? 아니 이거 좀 반대인 게 우리는 그랬잖아. 안경 끼면 남조선 스타일이라고. 눈이 좋은데도 안경을 끼고 다니는 거. 아니, 북한은 안경 잘 이렇게 안 껴요? 세대차가 난다는데 우리는 안경 끼면 눈이 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안 까고 와서 내 이걸 시력받을 측정받을 뭐 그런 것도 없고요. 안경을 살 돈. 아니 그리고 전기가 안 오고 핸드폰 잘 못 보잖아요. 눈 보호대요. 네. 우리나라 사람 애기들까지 이렇게 유모차에 앉아서 이거 하잖아요. 눈 억수로 나쁩니다. 네, 그런 관계도 있어요. 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신문으로 와 딱 진짜 이거는 됐으면 좋겠다 했던 게 기획개방 3천이었어요. 아빠가 낭독을 해줬어요. 야 통일한다면 저 남조선에서 우리한테 다 3,000달러씩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야 이거 근데 안 하겠지? 야 이러면 다 안 하겠지?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안 하겠지?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야 근데 돈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얘기할까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 드라마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잘못 배운. 왜요? 네, 대한민국의 남자 상을 이제 봤는데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KBS 드라마 꽃보다 남자 2년. 선생님이 분명 헐벗고 굶주린 그 남조선 어린이들이 월사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간다 그랬는데 이민호 씨 헬기 타고 학교 갔어요. 그거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착각을 딱 하나 한 게 야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이민호처럼 생겼나 보다. 그리고 이 이민호라는 사람이 더 부각됐던 게 항상 집에 이제 권위적으로 계시는 우리 아버지랑 반사 이익이 너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제 딱 집에 들어오면 군인이셔가지고 명령하셨거든요. 하라 하지 마라. 이거 완전 그러니까 열병종 되는 나라를 형들 호판 이러면서 맨날 저희를 사열시키고 그랬어요. 집안에서? 네, 집안에서. 네. 군대야 집안이고. 아버지 뒤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아버지 좀 지나가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야 군인의 딸이 어디다 대고 다시 해. 아버지 동지 지나갈 수 있습니까? 이래야지 이렇게 길을 터주셨어요. 그 정도로 아버지가 굉장히 권위적이셨고 그래서 이제 이민호 같은 사람 한번 좀 만나보고 싶다. 저 사람은 분명 나 같은 여자를 기다릴 것이다. 탈북의 원동력. 네, 그러니까 원동력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해외 식당이라는 곳에 나가서 결국에는 내 눈에 이민호를 만났다고 뽕카를 치고 다니는데 우리 희진 씨가 자꾸 저보고 너 처음 받았다고 그 정도로. 네, 아유, 연예인들이 정말 탈북의 원동력이 됐네요. 상 줘야 돼요, 연예인. 자, 우리 현숙 씨는 친척들을 통해서 나만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에만 듣다가 실제로 와서 경험을 해보니까 어땠나요? 가장 놀랬던 부분이 어떤 면이었나요? 한국에 오니까 북한에서 세뇌를 받았던 또 교육을 받았던 그 자본주의는 없고 오히려 북한에서 표본으로 말하던 사회주의 그런 게 한국에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북한에서 뭐 사회주의가 이제 제대로 완성이 되면 뭐 판매원이 없는 매장에서 물건을 사갈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국에 왔는데 매장에 갔는데 뭐 그냥 제가 막 물건을 가서 골라서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와 이게 진짜 사회주의가 아닌가 막 이런. 근데 제가 이 첫 회 출연이잖아요. 너무 몰라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질문이 많으시네요. 네,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말씀들을 너무 잘하시니까. 재밌죠? 일단 처음 궁금한 게 네. 그런 물건을 네. 내가 직접 고르거나 이렇게 우리로 하면 쇼핑을 못 하는지 반품이 되는지 혹시 택배가 되는지 택배. 이 세 가지가 너무 퀵 서비스 이런 거 돼요? 택배가 되는지 택배는 그 동네에 뭐 다 먹는 녹말국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나 뭐 인조고기밥 집에서 이제 식당을 차려서 해요. 그러면 그냥 동네니까 전화해가지고 네, 녹말국수 2그릇만 가져다 주세요. 이러면 배달이 돼요? 옛날 시장 딸배 걸어서 한 2분 정도 가는 현숙 씨 게. 지금 네. 목사님이 인조고기밥이 뭔지 몰라. 설명 좀 해주세요. 고기밥. 그러니까 북한에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먹는 북한만의 음식이 있어요. 그게 인조고기밥이라는 거랑 녹말국수. 콩고기로 만든 거 같아요. 네. 그럼 어쨌든 동네에서 동네는 돼요. 네. 간단한 배달은 되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쉽게 하려면 옛날에 사회주의 때는 택배가 있었어요. 우체국에 있었고 택배를 붙이는 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택배가 아니라 천리마 택배가 있어요. 개인들이 하는. 왜냐하면 해산에 앉아서 전화만 있으면요 평양에 가는 버스에다가 짐만 실어 보내요. 근데 맞아요. 그런 것들이 엄청 활성화가 됐는데 이게 국가가 운영을 안 한다는 거죠. 개인끼리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국가 경제는 내려가고 개인들이 하는 경제는 올라간 거죠. 근데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법이 그러나마 자행이 되기 때문에 북한의 내수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불법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체계가 돼버린 맞아요. 거야. 우선 불법 택배는 있답니다. 그리고 반품은요. 네, 반품. 반품 같은 거는 이제 개인이 다 물건을 팔다 보니까 내가 이 옷을 하나 샀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 이거 안 입을래요. 반품할게요. 그러면 이 판 사람이 팔 때는 그렇게 자기 간도 빼줄 그렇지. 것처럼 그러다가 반품만 하면 진짜 눈이 진짜 무슨 이 난리가 두시에 나네요. 이렇게 돼가지고 무서워서 못해. 뭐 무서워서 그러니까 가서 그
그 인간관계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품 안 해요. 우리는 뭐 당연히 뭐 나이스하게 이렇게 해주는데. 그런 서비스까지. 막 그렇게 네, 무엇이든 물어보는 서정민. 남한에 와서 감동을 받았던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전주옥 씨? 저는 와서 저의 첫 번째 과제는 오면서 브로커 비용 1,100만 원과 또 남아있는 부모님을 모셔와야 될 언제 뭐 보이부가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언제든지 올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거였어요. 그때 고깃집 불판을 정말 많이 닦았습니다. 불판도 닦고 막 서빙도 하고 할 때 딱 봐도 18살 그 어린애가 딱 봐도 말투 이상하니까 슬쩍 이렇게 손님이 어디서 왔어? 고향이 어디야? 이렇게 슬쩍 물어봐요. 사장님 몰래. 그러면 사실 북한에서 왔습니다. 이러면 사장님이 나가시기 전에 저 눈치 쓱쓱 봐요. 아가씨 이거 좀 닦아줘요 하면서 손에다 5만 원짜리. 근데 사장님이 보면 빼앗을까봐 이렇게 싹 쥐어주고 가고. 진짜 힘이 그게 안 뺏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또 도착 지켜주려고 그러고 사람이 딱 그 돈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딱 그런 상황에 내몰릴 때가 있었는데 저희 집에 딱 300만 원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야 어떡하지 하는데 그날 아침에 깼는데 전화가 한 7통이 찍혀 있는 거예요. 새벽에. 네. 뭘까 하고 근데 개인 번호인데 이게 뭐 스팸이라도 밤에 무슨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혹시 하고 전화를 했는데 혹시 그 이방갑에 출연하신 전주옥 씨냐고 해서 맞다고 하니까 이방갑을 보면서 꼭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어렵게 발품을 팔아서 연락처를 받아서 꼭 도움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저도 이게 뭔지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 같아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보냈는데 그분이 제가 얼마 필요하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딱 300만 원. 미쳤다. 아마 그때 그 친척들이 올 때 브로커 비용을 입금해야 돼. 그게 딱 날짜가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 중국에 뭐 더 있게 한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선생님 사실 제가 사정은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저에게 사실 딱 필요했었습니다. 얼굴 뵙고 꼭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얼굴 안 보고. 네. 천사네요, 그러려고 천사. 보낸 게 아니다. 보내신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야. 류희진 씨도 말씀해 주세요. 탈북할 때 제가 독일에서 탈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대사님이 정말 목사님 같은 그런 관상과 따뜻함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딱 왔는데 가면 너무 잘 살겠다. 그리고 또 제 경력 막 이런 거 다 보시고 가면 돈도 잘 벌고 아우 너무 씩씩해 하면서 이렇게 막 안아주시고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딱 저희 아빠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막 두려움과 그 무서움과 이거 있었는데 그분을 딱 보는 순간에 저렇게 따뜻한 분들이 있는 남한이라면 나 빨리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가면 너무 잘 살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분께 그 따뜻함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국정원 선생님이요. 한국에 딱 와서 저희가 국정원에 가면 이렇게 1:1 담화하잖아요.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혼자 있는 방에다 두고 그리고 저는 국정원이 뭔지 모르고 이미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은 국정원이 뭔지 아는데 저처럼 돌처럼 굴러온 사람은 몰라요. 안기부가 국정원이 됐대요. 그래서 사실 좀 무서웠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한쪽 눈에. 근데 그 눈물 흘릴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예민하신지 선아 씨 왜 자꾸 눈물 흘리냐 하니까 왠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이 짝의 왼쪽 눈에서 자꾸 시도 때도 없이 있는데 여기가 다 빨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거 그만 볼 게 아니다. 그게 이제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의료진에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가가지고 그 레루 하는 차를 타고 갔어요. 네. 119 차를 타고 갔는데 여기가 제가 탈북할 때 저희가 라오스를 산을 아까 말한 것처럼 넘었는데 2발자국 올라가면 5발자국 미끄러지는 게 장마철이었어요. 근데 제가 나무 거기에 여기가 맞았어요. 코가. 근데 그때는 여기가 엄청 아팠는데 탈북을 하니까 이걸 신경 쓸 새가 없는데 이게 자기가 알아서 뼈가 불러졌다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길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계속 밖으로 나는 거예요. 그걸 서울대병원에 가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했던 조언이 있어요. 마지막에 그러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2가지를 딱 명심하고 얼굴에 성형하지 말고 그리고 남자를 조심해라. 그러니까 제가 아마 바람에 예뻐서. 끼가 있게 생겼나 봐요. 아니 근데
근데 뭐 주사를 맞으려고 생각을 하다가도 이제 그분이 했던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약속을 지키는 편이다. 네. 근데 저는 그분한테 이건 농담이고 감사해요. 제 눈물길 수술을 하게 그 조언을 감사한 해주셔서. 마음을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여기서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네, 기회입니다.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수 있으니 그 감사한 마음 영상 편지로. 네. 우리 선아 씨부터. 고마운 분들께. 네네. 선생님 저 선아예요. 그때 그 눈물길 수술 그걸 서울이 안 해주고 부모처럼 찾아주셔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일상이 너무 편하고 그리고 저 얼굴에 칼 안 댔고요. 그리고 저 나쁜 남자 안 만났습니다. 네, 항상 고맙고 난 기회가 되면 한 번 만나서 제가 선생님한테 음식을 신문하면서 저한테 사과하고 오징어를 깎아서 이렇게 하얀 종이에다 받쳐 주셨거든요. 제가 그 가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 그 정도는 되거든요. 보고 싶습니다. 2019년쯤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정말 그 하늘의 약속처럼 보내주신 귀한 돈으로 또 이렇게 생명도 살리고 정말 귀한 데 썼습니다. 어찌보면 선생님께서 살리신 생명들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너무 온화하시고 따뜻하셨던 그 이미지만 항상 기억에 남고 탈북한 지 벌써 8년이 됐지만 항상 그 대사님의 따뜻함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참 한국에서도 그 따뜻함이 있지 않고 저도 누군가의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잘 살고 있는 거 맞겠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 수혜 씨도 나도 저 영상 편지 그러니까. 싶은데라는 그런 눈빛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 기회를 드릴게요. 예. 나는 왜 기회를 안 주나. 저도 정말 많은 분들한테서 사랑과 응원을 많이 받아서 제가 전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그 팬분들을 제가 햇님이라고 칭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햇님들 너무 항상 자라라고 응원해 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꼭 이 얘기 하시던데 내가 꼭 언제까지 내 옆에 있겠다고 약속을 하냐면 너희 아버지 어머니 오실 때까지 내가 꼭 그 자리는 지켜주겠다라고. 북에 계시니까. 예, 그래서 아직 안 오셨구나. 예, 그래서 우리 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아주 오늘 훈훈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사랑의 마음을 이웃들에게 많이 흘려 보내야 되겠다는 사랑의 통로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탈북민 남한 적응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상태 씨, 선정 씨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오늘 또 함께하면서 탈북민이 아니다. 이제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 한민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맞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탈북민들을 정말 탈북민이 아닌 네네. 우리 같은 민족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 진짜 동생들, 누나, 형, 아버지처럼 대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처음에 오 자유 시즌5 시작할 때는 우리 목사님처럼 너무 궁금한 게 많고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똑같구나. 맞아요. 근데 진솔하고 맞아요. 똑같이 살아가면서 나누게 되니까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행복이 내 행복이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아름답게 이렇게 응답하신 것처럼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응답하실 걸 믿고 더 응원할게요. 화이팅. 화이팅.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뭐 택배 되나요? 환불 되나요? 네, 무엇이든 다 물어보실. 네, 우리 사정모 목사님 네. 어떠셨어요? 네, 사실 질문 너무 많았는데 3분의 1도 못한 것 같아가지고 아마 그만큼 제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여기 같이 나와주신 분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을 살려낸 시작도 사랑이었고 결국 이분들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도 사랑일 거고 앞으로 이분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도 이분들을 통해 베풀어질 사랑이겠구나라는 그런 좀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좀 많이 더 질문하고 더 많이 괴롭혀드리는 네, 그런 사람이 좀 돼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으로 좀 저도
생각과 모든 것들이 좀 바뀌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처음 출연하신 김현숙 씨, 한 시간이 뚝딱 네. 지나갔죠? 네. 오자와 함께한 소감하고 기도 제목도 말씀해 주시면 네.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 나와서 좀 많이 긴장이 됐었는데 패널분들이 처음부터 너무 웃겨주시고 네. 그래서 일단 거기서 마음이 좀 긴장이 괜찮아졌던 것 같고 또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인지 또 그런 것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함께 외쳐볼까요? 자, 복음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월드컵 올림픽을 만약에 지면 나는 얼마나 많은 처벌과 생활 총알을 해야 되고 은메달을 땄을 때 특히 또 남한 선수한테 줬다는 이유만으로 상한 간 분이 계시죠. 여기 이 자리에도 북한에서 운동선수로 활약하셨던 분이 누구실까요? 축구 선수였고요. 제2 안정환? 맨날 하나님 앞에 도망간다고 다시는 나를 찾지 말라고 엄청 열심히 도망갔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나의 주님은 힘없이 그냥 다 내려놓고 계실까에 대한 원망과 질문이 너무 많이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눈앞에 보여주신 것이